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2회차 첫 번째 시간인 장애치나 건강검진 사업 소개 강의를 맡은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사업과의 이보람 과장입니다. 오늘은 장애치나 건강검진 사업이 무엇인지, 검진기관의 지원 대상 및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검진기관의 지정 현황 및 앞으로의 지정 계획, 장애치나 건강검진 서비스 대상 및 내용, 그리고 이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치나 건강검진 사업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치나 건강검진 사업은 생애 주기별 국가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과 장애인 건강권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검진의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개선 또는 제거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 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건강위험 요인 및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는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등 국가건강검진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치나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치나 건강검진 기관의 취지에 맞는 운영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장애 유형별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검진에 대한 정보와 안내 제공의 여부, 검진 의료기관의 시설과 설비가 장애인들에게 접근 가능한지, 특정 장애 유형에 필요한 정보와 의사소통 보조기기들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치나 건강검진 기관의 지원 대상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기관, 구강건강검진 기관 대상으로 별도 공모와 선정심사 등을 거쳐 지정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입니다. 지정 기준으로는 다음 표와 같은 시설 기준, 장비 기준, 인력 기준, 그리고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기관의 지정은 지역별 장애인 인구 구성, 의료 이용 분포 분석 등을 토대로 전국 시군구를 41개 중의료권으로 구분하고 의료권별로 2, 3개소 지정하여 총 100개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치나 건강검진 기관은 2022년 6월 기준 총 19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개시 기관은 9개소입니다. 올해 20개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1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지정된 지역별 장애치나 건강검진 의료기관명들과 연락처이며, 이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내에 수검자용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치나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과 동일하며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는 장애 정도가 심한 종전 1에서 3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특화 서비스로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 안내와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시스템을 갖추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검진 장비를 구비하고, 장애인에게 부담이 적도록 검사 시간 및 자세, 검진 과정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각 장애 유형별 지원 서비스는 다음 표와 같은데요. 지체 내병변 장애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의 동선과 눈높이에 맞는 진료 및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각장애의 경우는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위해 사전 예약을 통한 수어 통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담이 가능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시각장애 수검자가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발달장애의 경우는 검사 받기가 무섭다면 가족과 함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프거나 힘든 검사를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으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쉽게 말하고 기다려 드리게 됩니다. 장애치나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우선 다음과 같이 예약,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접수, 문진표 작성, 검사, 그리고 귀가 및 결과 통보의 순서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예약 후에 작성하게 되는 사전 체크리스트는 전화 상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으며 체크리스트 작성은 검진기관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치나 건강검진 지원 서비스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수어통역 서비스는 일정 조정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치나 건강검진 안내서 및 매뉴얼은 수검자용과 종사자용이 준비되어 있으며 수검자용에는 지체내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별로 따로 준비되어 있고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내 장애치나 건강검진 사업 메뉴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의 경우 안내서 수어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전자 점자 파일과 텍스트 파일이 지원이 됩니다. 오늘 건강교실을 들으시고 장애치나 건강검진을 이용하시고자 하신다면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내 장애치나 건강검진 사업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인 내 검진기관, 병원 찾기 메뉴를 이용하셔서 가까운 곳의 장애치나 건강검진 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 복수경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에게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40대에는 건강검진을 즐겁게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예약하는 것이 좀 번거로웠고 혈액 채취나 내시경 검사 등이 귀찮았고 또한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서 이 수많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나와 가족을 위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바뀌었습니다. 건강검진의 첫 번째 목표는 질병의 조기 발견입니다. 위암, 대장암 등의 악성 종양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인지기능 장애, 골다공증 등의 질병을 빨리 진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질병을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이나 생활습관 평가, 우울증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고위험군이지만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 장애인은 73.3%이고 특히 뇌병변 장애인은 57.2%로 전체 장애인보다 약 10% 이상 낮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에서 비장애인보다
검진 미충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건강검진 수검률이라 하더라도 건강검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건강 관련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조기 사망률과 사망 원인입니다. 조사망률은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2164명으로 전체 인구의 조사망률 530명보다 약 4배가량 높습니다. 10대 사망 원인 중에 사망 원인 1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모두 악성 신생물, 암이었고 장애인인 경우에서는 전체 인구보다 3배가량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병변 장애인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뇌혈관 질환인데 전체 인구에 비해 약 30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조기 검진과 추적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의 종류는 비장애인과 거의 비슷하지만 유병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2에서 20배가량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체장애인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높아서 허리, 목, 무릎 등에서 많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셨고 호흡기 질환 비율이 높아서 결핵과 폐렴에 의한 사망이 빠른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 질환, C형 간염, 12장 궤형 및 대장암이 호발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습관을 볼 때에는 자기 자신이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면서도 지체 장애인 경우에서는 음주와 흡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울감과 자살에 대한 생각이 높게 나타나서 장애인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추적 조사와 생활 습관 조정에 대한 중재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 건강검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구성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무료 검진으로 1차와 2차 검사가 되어 있는데 기본 검진과 상담과 문진과 함께 혈압 검사를 통해서 총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공복 혈당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흉부 방사선 촬영과 구강 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1차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2차 검사를 시행하고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시행합니다. 암 검진은 남성과 여성 모두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의 4가지 암에 대해 검진을 하고 위암은 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이고 간암과 폐암은 각각 고위험군에서 40세와 54세 이상에서 시행합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여성에서만 시행하는데 각각 40세 이상, 20세 이상에서 2년마다 검진합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이 골다공증, 정신건강상태, 노인 신체기능,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낙상과 치매 및 우울증을 미리 발견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무섭지 않다고 하지만 질병에 의한 아픈 것은 두려워합니다. 일반 검진, 암 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 모두 챙기셔서 건강한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양희원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우울증과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돼서 장기화됐던 코비드-19의 여파로 인해 국민의 40% 이상이 우울과 불안을 경험했다고 하며 이로 인한 심리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우울, 스트레스, 자살과 관련된 정신건강 지표들이 여러 조사에서 악화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만성적,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에 동일한 스트레스에도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데요. 2020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코비드-19 장기화로 인해 장애인은 외출, 정서적 안정, 의료시설 이용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사항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복지관이나 센터 등의 도움과 프로그램들이 중단되면서 사회적 고립감, 소외감이 가중되기도 했죠. 또한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의 트라우마는 장기간 지속될 수가 있고, 또 여러 재난 관련 연구를 살펴봤을 때 재난 2년 후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취약한 대상들에 대해 지연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여러분은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는 코로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색깔이 합쳐진 말인데 코로나로 인한 우울을 의미하고 학술적 용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코로나 블루는 정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위의 우울감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이며 단기적인 경우가 많고 주위 환경이 변화했을 때 극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장기간에 걸친 우울감을 보이며 일상생활에 큰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라면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울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울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상적 감정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경험하는 우울감은 반드시 병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거나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지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우울감의 정도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거나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우울 장애의 가능성이 높으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경우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욕이 현저히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너무 많은 잠을 자게 될 수 있으며 하루 종일 피로하고 무기력한 활력의 감소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줄며 체중이 급격히 감소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식사량이 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우울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부정적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일에 대해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잘못했다고 느끼는 죄책감,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기고 실패한 인생이라 느끼는 무가치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절부절 못해하며 초조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과 행동이 둔화되는 지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우유부단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울감을 포함한 9개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우울 장애로 진단할 수가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한다고 모두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러기엔 여러 제약이 있겠죠. 따라서 내가 우울장애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미 많이 보급화가 되어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쉽게 여러 웹사이트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PHQ-9이라고 하는 우울증 선별 검사가 있는데요. 총 9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앞서 설명드린 우울증의 대표 증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각각의 증상을 며칠 동안 경험했는지를 점수화하여 총점에 따라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대략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감에 해당된다면 관련 정신건강기관이나 전문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의 경우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증상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연령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소아와 청소년에서는 우울한 기분 대신 짜증이 늘고 반항적으로 변하며 학업에 지장이 생기고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여러 신체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면 중년에서는 화병, 빈둥지 증후군, 건강염려, 건망증 등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우울증에서는 감정적 고통보다는 모호한 신체적인 증상들이 두드러지고 불면 불안이 심하며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치매가 아닌지 감별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치료는 가벼운 경우 상담 치료나 비약물적인 생활 관리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지만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하고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시급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에 대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1, 2주가 지났을 때 식욕과 수면이 회복이 되며 2, 3주가 지나면 활력이 생겨납니다.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3, 4주 후에는 우울감 등의 주요 증상도 호전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후 바로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고 최소 6개월은 유지 치료를 받아야 다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약물 치료를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내성이나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또 신경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과 고민을 가득 안고 오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걱정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나타나는 불편감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치료를 받고 좋아지기 전에 벌써 약물에 중독되고 끊지 못할 것을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약을 꾸준히 드셔서 충분히 증상이 안정되면 약물을 서서히 감량할 수 있고요. 혼자 약물을 조절하기보다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하면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스스로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병에 걸렸다고 자책하고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울증은 본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증상이 심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운동과 같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신체적 활동만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우울 관련 증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좋아지게 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걸리기 전부터 즐겁게 해오던 익숙한 취미 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취감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규칙적으로 잠자고 식사를 하는 등의 리듬을 말하며 생활이 제약되고 패턴이 바뀌면서 리듬이 불규칙해지면 마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면이 불규칙해졌을 때 규칙적인 생활 리듬 유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 친구, 동료 등과 대면, 비대면 모두를 통해 지속적 소통을 이어나가고 서로 긍정적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 회복을 돕는 길이 됩니다.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가족, 지인들 또한 치료에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변화를 비난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중요하며 고통을 공감하되 섣부르게 충고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조급하게 강요하면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가중되므로 조금은 격려하며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스트레스 관리나 신체 건강 관리 등을 통해 정신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보고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시도 미루지 말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꼭 병원을 찾지 않으시더라도 각 지역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구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므로 각 주소에 해당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 전화번호를 알아두시면 마음이 힘들 때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상담번호 1577-0199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몸과 마음을 고루 건강하게 관리하시며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대전 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최효영입니다. 저는 오늘 말해봐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심리치료에서 우울증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보고식 검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나 척추 손상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고자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중인 환자 37분을 대상으로 우울감과 절망감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37명 중 57%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62%가 절망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들의 절반 이상이 기분이 깔아지거나 무기력하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와 함께 간단한 면담을 진행했을 때 가족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말하기 어렵다. 처음에는 나아질 거라 기대하고 열심히 치료도 받았는데 1년이나 지났는데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편한 감정 상태에 있으면 그 감정에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편감이 커지거나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불편한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영이가 아주 오랜만에 옛 친구 철이를 길에서 마주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철이는 기영이에게 자신이 얼마 전에 결혼했고 곧 아이도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기영이는 순간 철이에게 부러운 감정을 느꼈는데 곧바로 자기 자신에게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철이에게 내가 행복해서 정말 좋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영이는 자신이 친구를 부러워했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화도 났습니다. 이 사례에서 기영이가 느낀 감정 상태에 대해 좀 더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영이는 철이에게 부러움을 1차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부러워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부러움에다가 분노, 죄책감 같은 2차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치 않는 감정을 경험할 때 기영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감정과 그 감정을 느낀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까요? 우리는 어떤 것이 고통을 유발하면 그 경험이 나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주변에서 자주 들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을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굴지 마.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울지 마. 안 그러면 너 혼날 줄 알아. 화내지 마. 화낸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너 괜찮아.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은 어떤 감정은 허용하고 어떤 감정은 금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부정하게 되고 또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자신의 내적 경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기영이가 자기 감정이 틀렸다고 믿으면서 이를 비난하고 감정을 없애려고 노력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요?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기영이의 사례에서 기영이가 나는 철이가 부러워 라고 자신에게 말했을 때 여기 어떤 판단이나 비난을 덧붙이지 않고 그저 그 느낌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인정하면 고통스러운 2차적인 감정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만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고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인정하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슬퍼해선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 생기면 슬픈 건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슬퍼한다고 해도 잘못된 건 없어. 라고 내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메시지를 반박합니다. 그 후에 나는 내 감정을 이해하기로 했어. 나는 충분히 슬플 수 있어. 라고 감정을 인정하는 새로운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마음챙김 치료는 명상을 통해서 주로 진행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마음챙김 명상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8주간 마음챙김 훈련을 받고 훈련 전후의 fMRI상 편도체 활성화 정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편도체는 공포, 불안, 긴장과 같은 감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8주간 마음챙김 훈련을 한 후에 정서적인 자극에 노출되어도 훈련 전에 비해 편도체가 덜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줄어들고 불안을 덜 느끼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정은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정서적인 안정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슬픔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할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마음이 나지 않아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즐거운 활동을 조금이라도 시작해야 기분이 나아진다는 점입니다. 설거지를 너무 하기 싫었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일단 밖에 나가면 생각보다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에선 어떤 것도 즐거울 것 같지 않고 어떤 것도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할 것 같지 않아서 첫 발을 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욕이 없다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활동이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능한 짧은 시간에 바로 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좋습니다. 커피 마시기, 햇볕 쬐면서 앉아있기, 웃긴 영화 보기, 노래 듣기. 이런 활동에 정답은 없지만 뭐든 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분명히 꾸준히 해온 활동이 있을 거고 그걸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령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는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렇게 내가 평소에 사소하게라도 꾸준히 해오던 걸 찾고 거기에 작지만 하나라도 더 해볼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즐거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목표를 잘 모르겠다면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네요. 내가 만약에 원하는 걸 뭐든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을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가장 쉬운 것부터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작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는 이런 활동이 쓸데없이 느껴지고 목표를 정한다는 것도 의미 없이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활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기분을 호전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일상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친구나 가족에게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억누르거나 무시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때로 폭풍우처럼 밀려와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지만 한 발 물러나서 내 생각과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폭풍우가 잔잔한 파도가 되어
감정이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하거나 앞날에 대한 절망감을 경험한다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울한 건 마음이 아픈 거고 아픈 건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걸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을 치료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우울감 때문에 내 일상과 대인관계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거나 전문가를 통해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일하는 대전광역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혼자서 건강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건강보건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면 센터 내에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과 함께 사례회의를 진행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정보가 궁금하다면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세요. 장애 친화 의료기관, 건강과 복지 정보, 교육 자료 등 유익한 정보가 많아요. 홈페이지는 대전광역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검색하거나 djmc.cnuh.co.kr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대전의 5개 보건소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는 보건소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가까운 지역구 보건소를 통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저희 센터도 장애인 여러분들을 더 이해하고 지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건강부스를 운영해 혈압, 당화, 혈색소를 측정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 센터의 건강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장애 유형별 증상관리와 건강교육을 통해 지역의 건강지킴이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건강을 주제로 자조 모임을 운영해 건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임신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장애 유형별 산모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업 담당 간호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기관과 장애인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폭넓게 이해하고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또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건강보건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장애 유형별로 진행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장애인 건강주치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그리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있어서 건강관리를 도와드려요. 대전광역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충남대학교 병원 대전 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상담을 원하실 때는 방문 또는 전화 338-2227로 연락주세요. 장애인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